44살의 고갱은 프랑스에서 타히티로 떠나기로 결심했어. 그 목적은 예술적 영감을 얻기 위해서였지. 유럽의 문명과 거리를 두고 원시적이면서 자연스러운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이곳 타히티에서 많은 걸작을 만들게 되지. 고갱은 이 섬에서 타히티의 두 여인이 꽃을 들고 있는 모습을 그렸어. 이 작품은 그가 타히티에서 그린 작품들 중 가장 자연스러운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의 그림들은 의식적이고 인위적인 단순화된 표현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그림에서는 간결한 구도로 이루어져 있고 여인은 그저 젊고 아름다운 매력을 가득 지닌 채 자연스럽게 서 있거든. 쟁반에 가득한 붉은 꽃과 유두, 그리고 피부와 입술 등으로 퍼져가는 노란색과 오른쪽 여인의 푸른색 치마는 이와 대조를 이루며 아름답게 표현되었어. 화려하지만 차분하고 풍부한 색과 검은 머리카락은 자연스러움을 더하고 있지. 고대부터 서양 예술에서는 여성의 가슴을 꽃이나 과일에 비유하여 표현했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프로디테나 데메테르의 아름다움은 자연물, 특히 꽃, 과일, 젖줄기와 같은 것으로 비유되었지. 중세에서는 백합이나 장미처럼 순결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꽃들로 묘사되었고, 바로크 로코코 시대에는 포도, 복숭아, 무화과 등으로 풍만하고 관능적인 과일에 비유했어. 이런 점은 단순히 성적 상징을 넘어 자연적이고 생명력 있는 존재로서 여성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지. 그리고 근대 이후 고갱은 여성을 붉은 꽃, 열대 자연과 직접적으로 연관지어 표현했어. 왼쪽의 여인이 가슴을 드러낸 채 꽃을 들고 있는 모습은 가슴, 꽃, 자연, 생명의 순환이라는 상징을 담았다고 할 수 있어. 이 그림의 배경이 된 태평양의 타히티 섬은 서울보다 조금 크고 제주도보다 작은 섬이라고 생각하면 돼. 당시 19세기의 타히티 섬은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프랑스에서 이 섬에 가려면 배로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렸다고 해. 고갱은 이런 먼 거리를 그림을 위해 2번이나 오간 집념의 예술가라고 할 수 있지.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그녀의 시선이야. 붉은 꽃을 들고 있는 여인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어. 표정은 차분하고 부드럽고 자연스러워. 그런데 그 눈빛은 상반신이 노출된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마치 내가 나를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처럼 느껴지게 하지. 이 그림은 마네의 올랭피아와 비교해서 볼 수 있는데 마네의 올랭피아 역시 누드의 모습으로 정면을 향해 관객을 응시하고 있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도전적이고 냉정하고 관객, 특히 남성 관람객이 당신이 나를 보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며 응시하고 있는 거야. 참고로 이 그림 속 여성은 매춘부를 표현한 거야. 그 옆에 하녀가 들고 있는 꽃은 올랭피아가 선물을 받은 것인데 이것은 남성 고객에게 받은 대가를 의미하며 거래적 의미를 갖고 있지. 하지만 고갱의 타히티의 이 여인은 거래가 아닌 생명력, 자연의 풍요로움, 순수함을 상징하며 자연스러운 존재 그 자체인 거야. 즉 마네의 올랭피아는 당신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내가 안다는 도발이고 고갱의 타히티의 여인들은 나는 자연이며 너는 나를 바라볼 뿐이다 라는 수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당시 19세기 후반 유럽 미술계에서는 문명이 인간을 병들게 했다는 생각이 퍼졌고 그래서 예술가들은 문명 이전, 산업화 이전, 즉 인간이 자연 속에서 순수하게 살던 시기를 동경하던 때였어. 그리고 그런 동경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이 원시주의였던 거지. 따라서 고갱의 그림 속 이 타히티의 여인의 자연스러운 응시는 고갱이 원시주의를 통해 보여주려 했던 핵심이었던 거지. 그런데 과연 고갱은 진짜 원주민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린 걸까? 라는 의문이 들어. 결론은 그렇지 않다야. 오히려 자신이 상상한 이상화된 원시세계를 타히티에서 찾으려 했고 그 상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왜냐하면 고갱이 타히티에 도착했을 땐 이미 프랑스 식민지로 원주민의 문화는 많이 사라졌고 프랑스 행정체계가 뿌리내리고 있었거든. 즉 고갱이 꿈꾸던 순수한 원시세계는 현실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어. 따라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서구 문명에 대한 비판을 위해 일부러 이상화시켰다라고도 하고 혹은 서구 중심적 환상에 빠져 실제 원주민들의 삶을 왜곡시켰다고 비판적으로 말하기도 해. 고갱은 타히티를 이해했다기보다는 타히티를 꿈꾸었다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어. 이 그림은 타히티에서의 대표적인 신화적 그림으로 제목이 길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야. 이 그림은 고갱의 유작이 될 뻔한 그림이기도 해. 1897년 고갱은 타히티 생활 중 극심한 절망을 느끼고 있었다고 해. 경제적으로 파산 직전이었고 건강도 안 좋았고 특히 매독과 심장질환이 있었어. 또한 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정신적으로는 우울증이 심해져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대작을 완성하고 자살을 준비하고 있었거든. 이 그림은 사람의 일생을 여성의 관점으로 표현하고 있어. 오른쪽에 잠자는 아기와 함께 앉아있는 3명의 여성을 통해 생명의 시작과 모성을 나타내고 중간에 젊은 그룹은 성인기를 상징하며 또한 죄와 타락을 의미하지. 왜냐하면 중앙에 보이는 열매를 따고 있는 여성은 선악과를 연상시키거든.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를 따먹으며 죄의식을 얻게 된 이야기와 겹치는 거야. 그리고 왼쪽으로 성숙한 여성의 모습이 보이지. 이 여인의 팔찌와 그 옆에 염소의 목걸이를 통해 가정에 복종하는 개념으로 보이고 그 옆에 웅크리고 있는 늙은 여인은 죽음을 의미해.
그리고 그림 왼쪽 상단에 있는 글은 고갱이 프랑스어로 제목을 써놓은 거야. 참고로 고갱은 푸비스라는 화가를 존경했다고 하고 그의 그림에서 구성이나 스타일을 영향받았다는 해석도 있어. 이 그림 완성 후 실제로 아편 과다 복용으로 자살을 시도하지만 치명적인 정도는 아니었고 살아남았다고 해. 또한 이 그림은 고갱의 후기 인상파 스타일이 잘 표현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 인상주의 화가들은 자연광을 따라 빛과 순간의 인상을 섬세히 포착했지만 고갱은 색을 현실적으로 재현하는 것보다 상징적이고 감정적인 분위기를 표현하는 데 집중했지. 또한 형태를 의도적으로 단순화 왜곡을 했고 평면적이며 강한 실루엣을 강조했어. 이것은 후에 입체파와 야수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지. 입체파의 피카소가 형태의 단순화와 평면적인 화면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기법과 비슷하고 야수파에서 볼 수 있는 대상이나 형상에 구애받지 않고 색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직관적인 요소를 사용한 점은 야수파, 입체파를 넘어 현대미술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어. 사실 고갱이 타히티로 간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 그건 고흐와의 관계 때문이기도 했지. 고갱은 고흐가 존경하던 화가였고 서로의 예술성을 높이 인정하며 이 둘은 프랑스 아르레에서 같이 머물며 예술 활동도 하지만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게 돼. 고흐는 극단적인 감정 기복과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상태가 점점 불안정해지며 고갱과의 관계도 점차 악화되었어. 특히 고흐는 자신의 귀를 자르는 자해를 하게 되고 고갱은 더 이상 고흐의 상태를 감당할 수 없었지. 그리고 프랑스에서의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야. 고흐와의 이 사건은 고갱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타히티로 떠나기를 결심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어. 이 그림은 고갱의 아내 테아마나의 모습이야. 고갱은 타히티에 도착 후 하루 만에 테아마나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 당시 그녀의 나이는 13살이었지. 이는 서양법의 결혼이 아니라 식민지 남성이 현지 소녀와 맺는 단기적 동거관계에 가까운 것이었고 타히티의 관습상 허용되던 입양과 친족 허락 기반의 관계였던 거야. 고갱은 프랑스에 아내가 있었고 물론 사실상 별거 중이었지만 프랑스에서 공식적 이혼 없이 타히티에서 새로운 여성들과 일방적인 관계를 맺었고 이는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도덕적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 그런데 그림 속 그녀는 서양식 교회 복장을 하고 있어. 고갱의 말대로라면 다른 그림들처럼 타히티 현지 원주민의 모습이어야 하지만 이 그림에서 그녀는 기독교인의 모습이야. 고갱은 그녀와 보낸 목가적인 생활에 대해 테아마나가 저녁이면 침대에 누워 고대 신화를 이야기하곤 했다고 하지만 그녀는 기독교인이었고 여성에게는 신화를 가르치지 않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녀는 타히티 신화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고갱의 설명들의 대부분은 외부 자료나 상상에 의존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어. 그녀의 검은 머리에는 붉은 티아레 꽃을 꽂고 있는데 원래 붉은색 티아레 꽃은 없어. 이것은 고갱이 그녀에 대한 애정의 상징으로 붉은색으로 변형한 거야. 그녀 손의 부채는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 18에서 19세기 유럽이나 아시아의 궁중에서는 부채 사용이 하나의 몸짓 언어로 여겨졌고 전통적으로는 복식과 어우러져 여성의 아름다움과 교양을 나타내는 도구이기도 했지. 고갱의 그림에서 종종 여성이 장신구처럼 부채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이것은 그녀의 존재와 미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도구로 사용한 거야. 그녀의 뒤로는 타히티의 신 희나가 보이는데 이것은 생명과 풍요의 상징이라고 해. 그리고 배경에 보이는 독특한 상형 문자 이스터 섬의 롱고롱고 문자에서 영감을 받아 고갱이 상상으로 창조한 가짜 문자야. 고갱은 타히티에서 2년 정도 머물렀고 건강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프랑스로 귀국하지만 2년 후 파리에서의 전시가 실패하고 다시 타히티로 돌아가게 되었지. 그의 아내였던 테아마나는 이미 다른 남성과 재혼한 상태였고 고갱은 다시 새로운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다고 해. 혹은 고갱이 매독이 있었기 때문에 테아마나가 결혼 생활을 거부했다는 얘기도 있어. 고갱은 타히티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많이 그렸어. 이 그림은 마테르니테라는 작품이고 마테르니테는 모성을 뜻하는 말이야.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고 있는 여성은 고갱이 이상화한 모성의 상징이고 타히티 여성의 자연적이고 원초적인 모성을 서구적 관념과 대조시켜 강조했다고 해. 그림 속 서구적 관념이란 아이를 품은 여인을 성모자의 원시적 해석으로 본 것이고 고갱은 종종 기독교적 상징을 타히티 신화나 일상과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재해석을 했지. 중앙에 있는 여성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타히티 전통 의상 파레오를 입고 있어. 이들은 조력자 또는 자매적 공동체를 암시해. 그런데 왜 고갱은 비슷한 그림을 그렸을까? 고갱에게 있어서 타히티 여인의 모성은 자연의 순환과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동일한 구성 안에서도 색, 인물의 표정, 분위기 등을 바꾸며 다양한 상징적 메시지를 담으려 했지. 첫 번째는
촌스러움과 고요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두 번째는 공동체와 생명의 풍요에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어. 또한 색채는 어둡고 차분한 색감이지만 두 번째는 밝고 강렬한 색채를 사용했지. 즉 첫 번째는 좀 더 성화, 성인의 그림에 가까운 정적인 느낌을 준다면 두 번째는 보다 인간적이고 색채적으로 풍부하게 표현해서 삶의 기쁨, 공동체의 연대나 생명의 찬미 같은 감정을 강하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비슷한 그림을 그린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의 그림을 프랑스에서 팔거나 전시하기 위해서였는데, 왜냐하면 당시 유럽의 미술 시장은 이국적인 타히티의 여성과 생활은 상품으로서 아주 매력적인 소재였기 때문이라고 해. 고갱은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고 사실 그는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리거나 화가를 꿈꾼 사람은 아니었어. 23살의 고갱은 파리에서 증권회사에 취직하여 성공한 파리지행 증권 중개인이 되어 11년간 근무했지. 당시 그의 수입은 연간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면 대략 1억 8천만 원이 넘는 거액이었다고 해. 그리고 미술품 거래를 하기도 하며 취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 당시 파리에 인상파 화가들이 모이는 카페가 있었는데 그들과 친분을 맺고 어울렸고, 특히 카미유 피사로와 가깝게 지냈고 그에게 그림을 배우기도 했어. 초기에는 피사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고갱이 존경하는 화가는 에드가 드가였고, 그리고 그의 구도를 참조한 그림들도 있지. 후에 고갱은 파나마와 마르티니크를 여행하며 이국적인 문화와 표현에 영향을 받아 1889년 황색의 그리스도라는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 이 그림에서 그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스타일을 찾게 되고 발전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 그리고 타히티를 오가며 후기 인상주의와 원시주의를 결합한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리게 된 거야. 폴 고갱의 말년은 질병, 외로움, 가난, 그리고 식민당국과의 갈등으로 점철된 고통스러운 시기였어. 고갱은 타히티가 서구화되어 이상향을 잃었다는 생각에 더 외딴 곳인 마르키즈 제도로 이주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원시세계를 다시 되찾으려 했어. 그런데 당시 프랑스 식민 정부와 카톨릭 선교사들은 원주민을 서구식으로 개화하려고 했거든. 그래서 고갱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당국을 비판했고, 이로 인해 종교계, 관청, 경찰들과 마찰을 빚는 문제를 겪게 되지. 그리고 당시 고갱의 상태는 매독에 심하게 걸려 있었고 심장질환까지 앓고 걷는 것도 힘들어 진통제와 모르핀에 의존했다고 해. 결국 그는 마르키즈 제도 히바오아에서 1903년 55세로 사망을 하게 되지. 고갱은 타히티와 마르키즈 제도에서 자신만의 낙원을 꿈꿨지만 결국 서구 문명과 충돌하며 생을 마치게 된 거야. 고갱은 당시에는 무명에 가까웠고 빈곤한 상태에서 외롭게 세상을 떠났지만 죽은 후 수십 년간 예술사에서 재평가되어 오늘날은 후기 인상주의와 야수파, 입체파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위대한 화가라고 할 수 있겠어.